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미셸 스틸 현 의원은 최종 집계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터프하지만 권력이양은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20여 년 만에 당대표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 공화당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는 릭 스캇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을 원하지만 원하는 걸 이번엔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 투표기 때문입니다. 연방 하원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트럼프에 가까운 측근이 된 그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원 의원들 앞에서 트럼프 당선인 백악관에 가기 전에 연설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책임을 질 미국 국방장관의 대령 출신의 팍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가 지명됐습니다. 정부 운영 경험은 없는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을 방어해온 팍스 앤 프렌즈 주말 진행자여서 미국과 세계의 국방부가 놀라고 있습니다. 신설될 정부 효율성 부서 책임자로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예비선거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부처 400여 개 가운데 4분의 3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라마스와미는 연방 직원 75%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 대사에는 팔레스타인은 없다고 주장해온 마이크 허카비 전 알칸소 주지사를 지명했고 중동 특사에는 골프 친구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선택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에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조사에 앞장섰던 전 정보국장을 선택을 했고 CIA 국장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으로는 뉴욕 재판의 변호인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준 기준은 충성파, 강경파, 텔레비전에서 트럼프 메시지 전달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10월에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2.6%,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4% 상승폭입니다. 그동안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포월가 오늘 경매에 들어갑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앞으로 X에 가디언 컨텐츠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X가 음모론과 인종차별의 플랫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루이지아나주 판사가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10계명을 전시하는 법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주정부가 항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우선 한인 여러분들께는 캘리포니아주의 47지구에 연방 하원 의원이 또 탄생을 했다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죠. 그동안 정말 그 공화당의 도전자와 이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표 차이로 해오다가 아직도 최종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당선이 돼서 본인에게 투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과도 잘 협조하고 일한다. 지금 이런 메시지 전해지고 있고요. 45지구의 현 의원인 미셸 스틸 지금 계속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87% 개표 현재까지. 그런데 점점 이 폭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2,000 몇십 표 차이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좀 봐야 되고요. 지금 백악관에 보면은 백악관이 4년 만에 전통적인 그 권력 이양의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0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당시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고 바이든 차기 당선자를 초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팀이 지고만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오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안 왔거든요. 보통 이제 이럴 때 같이 오죠. 같이 와서 티타임을 하죠. 이 퍼스트 레이디, 현 퍼스트 레이디와 차기 퍼스트 레이디 사이에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도 버락 오바마가 밀던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맞이해서 당시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티파니였던 것 같아요. 하늘색 뭔가 작은 상자를 선물해서 이렇게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전해줬던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4년 전에는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4년 만에 다시 이제 미국의 전통이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순조로울 것이고 권력 이양이 그리고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당연히 너무 축하합니다. 웰컴 이렇게 다시 이제 웰컴백이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라는 스무드한 그런 그 권력 이양 이런 표현들을 두 사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들은요. 1분 안에 쫓겨났어요. 해서 많은 매체에서 이제 카메라들을 그 자리에 너무 역사적이니까 4년 전에 없었고 지금 뒤에는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그 당선인도 굉장히 좀 공손해 보이는 오늘 그런 태도였거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야 본인의 집이고 원래 웃는 그 트레이드 마크 활짝 웃는 이런 모습으로 서로 악수들 하고 뭐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 지금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는 굉장히 그 터프하고 여러 케이스에서 in many 케이스에서 터프하지만 그리고 나이스한 세계가 아니다. 그런데 권력 이양은 가능한 한 최대한 순조로울 것이다. 지금 뭐 이 정도로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 정권이 순조롭게 권력 이양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건 4년 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웰컴백이라고 했군요.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웰컴백 집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그 장관이 누가 되든지 내가 살기 너무 바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해서 별로 귀에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두시는 것이 좋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그 같은 그 장관 지명자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원의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심지어 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예 지금 상원 차기 지도자를 공화당이 뽑고 있는데 투표를 합니다. 뽑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세 사람이 모두 네 휴회 때라도 그걸 해드려야죠 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트럼프 이 당선인의 마음대로 이제 갑니다. 근데 마음대로 가는데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또 생전 있지 않았던 어떤 부서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되는 그런 부서 등등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국방장관. 미국이 세계의 군사력이 제일 강한 국가죠. 그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 너무 많은 군인들과 엄청난 예산을 관리를 해야지 되는 국방장관의 박스 뉴스에서 박스 앤 프렌즈의 아침 프로그램이요. 주말 진행자입니다. 주말 공동 진행자를 이제 딱 그 피트 헤그세그를 트럼프 당선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선을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충성파. 그런데 이때의 충성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랑 코드가 맞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존 볼튼, 존 볼튼은 지금은 이미 트럼프와 사이가 나쁩니다만 충성파가 아니라 복종파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충성파.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트럼프 그 당선인의 임기 1기 때도 그랬습니다. 텔레비전에 화면이 잘 받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본인의 메시지를 잘 그 대변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비벡 라마스와미나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와 약간 겨뤘었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X로 얼마나 지금 뭐 많은 것을 확성기처럼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나 아니면 X 같은데 많은 것을 홍보를 하고 나와서 성공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그건 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JD 벤스를 선택할 때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국방장관 지명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 커멘테이터로 시작을 해서 박스의 진행자까지 됐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이 피트는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박스에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방어를 해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라크가 그 지휘봉을 잡으면 미국의 적들은 정말 좀 겁을 먹을 것이다. 미국의 군대는 다시 위대해질 것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핏 헤그세스, 이 사람은 육군 방위군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복무했고 관타나모 그쪽에도 갔습니다. 4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방위군의 캡틴이었으면 대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갈 때는 그 포병 부대의 리더였으니까 보병의 리더였으니까 소대장을 한 것이고 대령, 캡틴, 방위군, 육군 방위군 캡틴입니다. 이제 은퇴하기 전에 미네소타의 미니아폴리스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이빌리그 졸업생이에요. 프린스턴 나왔고 하버드 갔고 프린스턴 나오고 나서 이제 베어스턴, 한국에 MBA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베어스턴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미네소타 방위군의 이제 보병 장교가 됐죠. 그래서 젊으니까 2004년도에 관타나모 베이 해군 기지에 있었고요. 자원에서 이제 바그다드의 그 보병의 소대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서 브론즈 메달을 받았죠. 이라크에서 돌아와서는 또 보수적인 띵크탱크에서 조금 일하다가 보수 정치 행동위원회를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미네소타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예비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2014년도에 박스에 들어가서 커멘테이터로 좀 하다가 이제 진행자까지 된 거죠. 어제 이제 팍스에서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했고요. 팍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본인이 군 출신이니까 재향군인에 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전범으로 구분이 된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미군이었는데 어린 소녀와 노인을 막 구타했다던가 또 치료를 받던 그 아이시스의 10대 그 구성원을 칼로 찔렀다던가 또 이래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다 사면을 해줘야 된다 했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고 팍스에서 방송을 많이 했고요. 이란의 장군을 이제 살해하라는 지시를 트럼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내렸을 때 굉장히 지지를 했고 문화 유적지를 포함을 해서 이란 본토를 공격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은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다. 이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군에는요. 흑인도 많고 그리고 소수인종, 에이시안들도 무척 많고 영주권을 받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군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이다. 다양성, 평등, 포용정책 관련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그 전투에 투입하는 여성을 여군을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진보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는 장군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합동참모본부장이죠. 찰스 C.Q. 브라운 주니어를 해고하려는 이런 것이다. 기껏해야 대령 출신이 국방장관 지명자가 됐으니까요. 나토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엄청난 기구인데 정부 운영 경험은 전혀 없고요. 예산은 엄청나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물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군에서도 저 사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있지만 군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서열 집단이기 때문에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이죠.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는 내 브라더 3명이 전부 군인이지만 내가 군인을 존중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이라크의 무슨 보병의 그 리더로 갔다 이런 것 정도로 국방장관이 되는가 이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가 7명입니다.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하고 3명의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해서 또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 중에 혼외 자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아이인데 그 혼외 자녀를 낳은 여성은 팍스에서 같이 일하던 팍스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이혼을 했죠. 그리고 아마 그 아이를 낳은
그 아내와 세 번째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요, 지금 군의 어떤 그 개혁이다 해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게 워리어 보드라고 해서 전사위원회라고 해서 은퇴한 군 관계자들이 지금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고위직 장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트럼프 그 당선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려는 그게 이제 리더십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쫓아내려는 말하자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성향의 장군들을 쫓아낸다고 공약해왔던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장군을 해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무슨 전시회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군이라는 서열 그 집단에서 정상적인 진급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대를 정치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워리어 그 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스팀이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장관 진행자 팍스뉴스의 팍스 앤 프렌즈 그 프로그램의 주말 공동 진행자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매체에서는 정부의 예를 들어서 상원의 인준을 국방장관의 인준 받아야 되고요. 상원의 인준 받는 것을 피할 수도 있는 정부 아웃사이드에서의 조직 일론 머스크가 지금 헤드로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할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뭐 영국 매체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매체는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까지 이런 부처 정부 효율성 부서 약자로 하면은 이 도지 코인을 한때 일론 머스크가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그거 약자입니다. 무슨 뭐 Department of Governme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도록 한다. 이 부서라는 게 정부 부처를 많이 없애고 재조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 해고한다는 거고 이런 것이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한 400 몇십 개 부처 가운데서 99개만 남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비벡 라마스와미는 예비선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교육부도 없애야지 된다고 하고요. 트럼프 당선자가 정부 시스템에 충격을 줘야지 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부가 될 것이다. 지출 삭감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출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오바마 케어가 어떻게 될지 메디케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국방 예산을 깎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미국의 전체적으로 정부의 총 예산이 6조 5천억 달러인데 적어도 2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6조 5천억 달러 중에서 꼭 들어가야지 되는 돈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계속 뭐 채권 발행하고 빚지고 사는 빚쟁이죠. 미국도. 그 빚에 대한 이자만 1년에 8,800억 달러입니다. 8,800억 달러고 그리고 지출의 미국의 경우 22%가 사회복지입니다. 은퇴연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은퇴연금을 뭐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1조 4,6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메디케어 65세 이상의 분들이 혜택을 받는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 국방비가 8,740억 달러 됩니다. 어디서 뭐를 깎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3분의 2를 깎는다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도 이제 부자 바이오텍 기업인이잖아요. 젊은이고 40대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부자입니다. 두 사람 다 정부 경험이 없고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가 어제 나와 일론 머스크는 부드럽게 일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선거 할 때 연방정부 직원을 75%를 해고한다고 했고 해고해야 된다고 했고 연방 수사국도 없애고 주류 통제국도 없애고 그리고 무슨 뭐 여러 주요 기관을 폐쇄하겠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2025가 기획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 다 규제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그 당선인은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그 극비 프로그램이요. 맨하탄 그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그 빗댔고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오늘 공화당 하원 미팅 동행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요. 요즘 계속 트럼프 당선인과 같이 밥 먹고 페리오에 앉아 있고 같이 골프 치고 트럼프의 손녀와 골프 치고 그리고는 또 X에 글 올리고 동행을 계속 하는데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서에 뭘 맡는다는 게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건 트럼프 그 당선인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라든가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지금 전쟁 가운데서 하나가 이스라엘 전쟁인데 마이크 허캅이라는 사람이 알칸소라는 작은 주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주지사였던 주지사를 했습니다. 그때 알칸소 주지사를 뭐 2000년대 초에 2007년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선 사실 이렇다 할 일을 한 건 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한 2번 나왔을 그럴 정도고 트럼프와 같이 나왔었던 때가 마지막인데 2008년도에 한번 나오고 2016년이네요. 그때 이제 트럼프에게 또 바짝 엎드려서 결국은 딸인 그 세라 허카비를 백악관에 그 대변인으로 만들어서 그 세라 허카비가 대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트럼프 본인의 보스를 많이 보호를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적당한 시기에 이제 백악관에서 사퇴를 하고 나서 지금은 아버지가 주지사가 있던 알칸소의 주지사를 딸이 하고 있죠. 세라 허카비가. 그런데 이 마이크 허카비가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치고 노래도 해요. 그래서 지금 69세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뭐 미국 대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선서하겠죠. 13년 만에 유대계가 아니면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친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복음주의 목사로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네타냐후의 뭐 서한 지구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국제법에는 어긋나지만 갖게 되는 것에 굉장히 그 목표를 네타냐후가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73년도에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방문 엄청 많이 했고요. 굉장히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친이스라엘일 수는 없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이란 그런 사람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두 개의 국가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정착촌을 확장해 나갈 때도 계속 이스라엘을 지지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뭐 공직에 있지는 않고 딸이 이제 그렇게 됐었고 또 어제가 바이든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뭐를 조금 더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무기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도 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를 계속 팔겠다. 뭐 돈은 계속 벌겠다 하는 얘기예요. 무기를 계속 팔겠다고 했고 이게 유엔에서 정한 그런 여러 가지 기준 한 15가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행한 것이 4가지밖에 없는데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뭐 무기를 팔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무기는 계속 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게 중동 특사로 스티브 위코프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굉장히 친한 친구고요. 캠페인에 그러니까 돈도 많이 기부를 하고 오랜 골프 파트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번째 암살 그 시도를 겪었을 때 그때 같이 골프를 치던 사람이거든요. 67세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고요. 그 맨하탄 그 내서의 그 스토미 데니엘스와의 또 사업 사건 이런 것을 그 변호인 팀의 트럼프 팀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트럼프 그 당시에 그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증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86년부터 사업 거래하면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중앙정보국장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CIA 국장 존 그 래트클리프. 이 래트클리프 이분은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더 높은 것을 해주려고 했는데 인준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뭐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을 했었고요. 전에는 텍사스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이었을 때는 굉장히 그 헌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의 조사를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앞장서서 일을 했었던 그런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대강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름을 들으시고 이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 이게 무엇을 도대체 이민에 대해선 외교에 대해선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건 조금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죠. 윌리엄 조셉 맥킨리 이런 분은 이제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일기 때도 뭐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연방상원의 공화당 대표가 선출이 됐네요. 그런데 이건 이제 마가가 실패를 했네요. 마가가 지원을 하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그 지원을 했었던 X를 통해서 며칠 동안 상당했습니다. 릭 스캇 플로리다주의 연방상원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비밀투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 지금 물러나는 나이도 많지만 워낙에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 그 당선자와 사이가 나빴죠. 대통령이었었을 때부터도 그랬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트럼프와 거의 화해하는 것처럼 보인 차라리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화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안 하는 게 본인의 레가시에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본인의 아랫사람 말하자면 미치 매코넬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공화당의 상원 서열 2위인 존 튠 사우스다코타의 연방 상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었잖아요. 릭 스캇,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한 그리고 또 그 텍사스의 그 존 코닌 연방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넬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미치 매코넬을 도와서 그동안 일했었던 그 존 튠을 지금 선택을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하원도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하는데 하원은 아마 지금의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그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가기 전에 하원에 의회는 들어가지 않고요. 무슨 호텔에서 하원 의원들 만났을 때 연설을 했는데 무조건 그 마이크 존슨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나는 마이크 존슨과 같이 갈 것이다 하면서 무조건적인 그 지지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고 기자들 막 좀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쫓아냈고요. 오늘 백악관에서도 그랬거든요. 카메라들이 막 흔들렸어요. 쫓겨내니까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 마이크 존슨이 지난번에 하원 의장이 된 것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라는 사람이 민주당 정부와 합의를 해서 연방 정부 문을 닫게 하기 위한 예산안을 임시 예산안 같은 것을 통과시켰다.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그걸 왜 그렇게 협조를 했느냐 해서 공화당의 강경파가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참 알지 못했었던 그런 뭐 435명 가운데 한 명이 됐잖아요. 그 뒤로는 마이크 존슨이 워낙에도 이 사람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집에 마랄라고에 자주 드나들면서 관계를 이제 잘 맺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무조건 그 마이크 존슨을 찍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방 하원은요, 대통령 눈밖에 나면 큰일 납니다. 2년 있는데 대통령이 저 사람 되면 안 되라고 한다던가 되려고 하면은 본인의 뜻을 거스리고 마이크 존슨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다른 그 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너무 무섭겠죠. 근데 연방 상원의 경우는 3분의 1씩 투표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뭐 이라 할지라도 뭐 당장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정권이 끝나도 본인은 선거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임기가 6년이라는 것과 하원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목에 달려있는 줄에 누군가가 나를 끌어 잡아당기는 그 압박 압력의 그 수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의 아주 완전한 그 충복과 같이 돼 있는 마이크 존슨을
이제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겼다 뭐 이런 얘기 열심히 하고 이기는 건 좋은 거야. 뭐 내가 다음에 또 나가봐. 뭐 농담이겠죠. 그건 당연히. 그리고 나갈 수도 없고요. 2번 하면은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하원은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217이니까 하나만 더 가지면 되는데 어디서든지 하나 정도는 나오겠죠. 다만 연방 하원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라든가 이민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 1기 때와는 지금 인선 보면 전혀 다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채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게 있는데 연방 하원이 다수당을 지키기는 하지만 많은 표 차이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화당에서조차도 몇 명만 이탈표가 생기면 이 트럼프 그 당선자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 못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일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임명을 하고 뭐 지명을 하고 그 인준이 필요 없는 사람은 뭐 완전히 뭐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강경파다. 이민팀에도 강경파를 배치를 해서 뭐 국경자르, 토마스 호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라든가 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국토안보부 장관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딱 그 조치를 취한 거죠. 해서 마지막에 타운홀 미팅도 그 39분 동안 트럼프 춤추고 노래 나가고 하는 질문 안 받고 거기에도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데 크리스틴 놈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은 내가 하원 의원일 때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지만 하원 의원일 때 이제 하원 의원으로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로 거짓말했냐면 김정은이 그 당시에 나를 아마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이게 maybe 여자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그 어린 그 폭군을 어린 그 영한 그 티라니를 다 그 노려보는 나를 그 보면서도 나를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책에 이렇게 썼고 그리고는 또 하나 미국 보통 사람들을 많이 화나게 한 것은 그 자신이 기르던 14년생 어떤 개를 옆집에 뭐 닭을 뭐 나중에 이제 본인이 변명을 한 거예요. 개를 뭐 총으로 쏴서 살해를 했다는 뭐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여자니까 터프하게 보이려고 그랬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책에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김정은 그 내용은 나중에 그래서 본인이 아니다 하고 이제 시인을 하고 아마 새로 책을 그 인쇄할 때는 그 내용은 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뭐 이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강경한 이제 그런 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이런 건 났을 때 또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되나요? 강경파 이민팀에 배치된 이 사람이 사실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스티븐 밀러라는 정책 부비서실장은 이 대량 추방 같은 거 이제 당연히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법 이민, 합법 이민 다 줄이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이 스티븐 밀러라는 젊은이는 본인이 유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백인 우월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코미디언의 발언이 있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를 위한? 미국인을 위한 only 미국인만을 위한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티븐 밀러라는 정책부 그 비서실장이요. 이민 정책을 많이 다루게 될 그런 부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는 미국인을 위한 미국인 온리, 미국 온리 이걸 이제 백인 중심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America is for Americans and Americans only. 네, 이렇게 미국민을 위한 미국 온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경파들로 됐고 그리고 국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이스라엘 대사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인 거죠. 플로리다주의 그 마이크 월츠도 이분도 대령 출신인데요. 육군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준은 필요 없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앨리스 스테파닉, 이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하원 의원은 리스 체니, 트럼프 그 탄핵을 주도했던 공화당의 딕 체니 그 부통령의 딸, 와이오밍주가 지역구였던 하원 의원을 몰아낸 앨리스 스테파닉인데,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뭐 틱톡에 대해서도 엄청 반대하다가 이건 또 트럼프 그 당선인이 돌았으니까 다 같이 이제 돌아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 지명자가 될 것이다.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당선인은 발표하지 않았고요.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뭐 마르코 루비오를 뭐 친한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친한파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플로리다주에서 활동하는 쿠바계이고 그쪽에 관심이 많고 뭐 가끔 이제 의원들끼리 한국 방문도 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더 젊었습니다. 지금도 비교적 젊은 편인데 그때 가서 그리고 막 다 판문점을 방문했다, 뭐 친한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문점 다 갑니다. 그림이 좋잖아요. 정치인들 나오면.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깊은 이런 것까지 뭐 친한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정도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이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이 한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외교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이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인선을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파, 그리고 중국의 강경파, 텔레비전에서 트럼프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대변할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은 의회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하게 내세우는 트럼프 임기 2기. 강해서 강할 수도 있고 강해서 이제 다른 소리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네요. 특히 이건 오랜 문제이기도 했고 또 남성분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겠고 하는데, 여군은 그 전투의 역할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것도 그렇고, 그 피트 헤그세스, 저는 사실 이 군 서열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국과 또 미국의 육군과 뭐 부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방위군은 캡틴이고요. 그냥 미국말로 해드릴게요. 방위군은 캡틴이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그 보병 플래툰 리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그 국방장관으로서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와 똑같아야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직책에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위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기술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경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이자율 인상과 다 인하와 연관이 돼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10월 달에 물가가 상승했다네요. 1년 전에 비해서 2.6%, 9월 달에는 2.4% 상승했으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0.2%가 상승한 것이고, 아무튼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또 0.2% 9월 달에 비해서 상승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품, 또 에너지 자꾸 변화하는 이런 것 말고 핵심 물가 지수는 3.3% 상승했는데, 이건 이제 6월 달 이후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2022년 그 최고치 9%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달라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급망 등등에서 해서 팬데믹 이전처럼 물가가 그렇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경제가 약해진다는 뜻밖에 안 돼요. 경제가 너무너무 약해서 물건값이 싸지는,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에 이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렇게 인하하면서 꼭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다음에 12월 달에도 인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여지보다는 인하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를 조금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제도 이렇게 제가 점심에 친구와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뭐 전화 통화하면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내년이 되면 내년 봄쯤이 되면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 뭐 이런 생각은 아무튼 듣는가 이자율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잖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미국의 전반적인 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인포워라고 그 알렉스 존스가 하는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를 뿌리면서 돈은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사람이 계속 무슨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다 가짜라고 하고 어린아이들을 배우를 대역시켜서 뭐 했었다고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또 그런 것을 뉴스 아닌 뉴스를 들으시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고소를 해서 결국은 이겼잖아요. 이기고 엄청난 돈을 배상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인포워가 결국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요 알렉스 존스가 그저께 본인 방송하는데 막 이 가짜 재판 때문에 내가 이것도 팔아야 되고 저것도 팔아야지 되고 다 팔아서 이거 다 이 완전히 그 뭐 이렇게 해야지 돼. 완전히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이게 오늘 굉장히 빅뉴스입니다. Infowars, the equipment, Infowars.com, Infowarsstore.com, and a whole bunch of other stuff is at a federal bankruptcy auction from the fake judgments of the rigged trials where I was found guilty beforehand and they had literal show trials out of the Soviet Union or Nazi Germany. Everything tagged, everything marked. This day. 네, 모든 것에다 태그 붙이고 마크를 하고 해서 연방 뱅크럽시로 해서 다 이제 그 팔려나가고 압류 조치 당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보면서 막 화면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차고 있는 자기 롤렉스도 팔아야지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소송에서 지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포월가 사라지겠어요. 누군가가 또 이걸 사서 열심히 돈 벌면서 가짜를 많이 또 뿌리겠죠. 가디언이요. 정말 좋은 신문입니다. X에 앞으로 우리 컨텐츠는 올리지 않겠다. 물론 사람들이 뭐 링크를 하고 이 가디언 것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너무 허접한 X 많은 사람들은 또 요즘 X가 뉴스의 공급원이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포함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2억 명이 넘습니다. 팔로워가. 얼마나 그 가짜가 많이 나오든지 정말 제가 보면 가짜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디언이 그래서 우리는 이 독성이 강한 미디어 그 플랫폼에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너무나 심각하고 일론 머스크도 영향력을 사용해서 막 정치적인 흐름 같은 것을 담론을 본인들 좋은 대로 가짜를 통해서 한다. 우리가 더 이상 양심상 거기에 뉴스 컨텐츠를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만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너무 바빠서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왜 민주당에서 졌어요? 지고 민주당도 지금 왜 졌는가를 뭐 민심이 등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X에서 좀 말초적인 가짜뉴스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할 시간도 없었어요. 비욘세가 그 뭐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10,000,000를 받았다. 오프라 윈프리가 에미넴이 뭐 몇백만 달러 이거 다 가짜거든요. 연방 그 선거를 하면은 돈을 어디에다 썼다 하는 선거위원회에 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짜라고 해도 안 믿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X 같은 데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비욘세 $10,000,000나 주고 누구 오프라 윈프리를 돈을 뭐 $1,000,000 줬다고 오프라 윈프리가 돈이 없다고 $1,000,000 받고 그거를 공식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겠죠. 비욘세가 등장한다. 비욘세니까 무대 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때는 돈을 썼을지 모르지만 비욘세에게 $10,000,000 줬다. 이거 다 X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디언 같은 데는 우리 컨텐츠를 그곳에 올릴 수 없다 하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네, 루이지아나주에서 1월 1일에 시행하려고 하던 모든 공립학교, 그러니까 킨더가든부터 대학교까지가 되겠죠. 그런 그 교실에 10계명을 그것도 아주 뭐 잘 보이게 해야지 된다. 규정이 싹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남성과 결혼한 유니테리언
목사가 원고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죠. 자녀들이 집에서는 종교 교육을 받지만 학교에서는 일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판사가 결국은 이건 학생들에게 그 강압을 하는 거다. 특정 종교를 표현의 자유에 위배가 된다. 정부가 특정 종교에 힘 실어주면 안 되지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루이지아나는 보수입니다. 항소를 하고 이 항소는 제5항소법원 가장 보수적인 곳에 가니까 결국은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 같죠. 강혜신이었습니다.